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레이어 3, 리스트릭티드 IC 피드. 자, 칼라일 그룹의 KFC 코리아 인수, 칼라일 그룹, KFC 코리아 인수, 매각가 2천억 원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치킨 시장 포화인데 왜 샀지? 혹은 맘스터치보다 매장도 적은데 엑시트가 될까? 그게 바로 소비자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설계자라면 이 딜을 전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980년식 올드카, 예를 들어 낡은 포르쉐 911을 한 대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엔진은 훌륭합니다. 브랜드도 전설적이죠. 하지만 기어박스가 망가져서 속도가 안 나고 차체는 녹이 슬어 있습니다. 기름만 엄청나게 먹는 하마입니다. 이 차를 2년 전에 누군가가 헐값에 사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밤새도록 차고에서 기름때를 묻혀가며 기어박스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녹을 닦아내고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트랙을 달릴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레이서가 아닙니다. 그는 메카닉입니다. 그는 이 차를 트랙에서 우승시킬 레이서에게 넘기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올드카는 KFC 코리아입니다. 그걸 고친 메카닉은 오케스트라 P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앉으려는 레이서, 그게 바로 칼라일입니다. 금융의 언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 딜은 단순히 치킨 회사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퍼레이셔널 턴어라운드가 끝난 자산을 넘겨받아 볼트온 및 스케일업 단계로 진입시키는 전형적인 릴레이 바이아웃입니다. 이번 리스트릭티드 IC 피드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왜 하필 지금 칼라일이라는 거대 자본은 40년 묵은 한물 같다고 평가받던 브랜드를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았는가? 그리고 오케스트라 P는 어떻게 단 2년 만에 이 망가진 기어박스를 고쳐서 멀티플을 2배로 늘릴 수 있었는가? 우리는 오늘 이 딜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가치 증식의 메커니즘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해석에 앞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맥락과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맥락이 곧 밸류에이션입니다.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당시 KFC 코리아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KG그룹이 주인일 때였습니다. 자, 부채 비율은 수천 퍼센트를 오갔고 영업이익은 바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이었습니다. KFC는 한국 퀵 서비스 레스토랑트 QSR 시장에서 유일하게 100% 직영 컴퍼니 오운드 모델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매장을 하나 낼 때마다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직원 월급, 임대료 리스크를 본사가 전부 떠안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레버리지 효과로 이익이 극대화되지만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오거나 원재료 가격이 뛰면 그대로 본사의 현금 흐름이 말라버립니다. 네, 다운사이드 방어가 전혀 안 되는 구조였죠. 반면 경쟁사인 맘스터치, BBQ, BHC는 어떻습니까? 가맹점 모델입니다. 매장 오픈 비용은 점주가 냅니다. 본사는 로열티와 물류 마진을 챙깁니다. 리스크는 분산되고 현금은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KG그룹은 이 무거운 직영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누가 저 무거운 걸 사냐? 그런데 그때 오케스트라 P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회사를 약 600억에서 700억 원 수준에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싼 가격이었죠. 일종의 부실 자산 취급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2025년 12월 오케스트라는 칼라일에게 이 회사를 약 2천억 원에 넘깁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3배 이상의 수익, MOIC 3배 이상입니다. 도대체 2년 동안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닭을 더 맛있게 튀겨서? 아닙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DNA를 바꿨습니다. 직영 중심의 무거운 몸집을 가맹 중심의 가벼운 몸집으로 전환하는 수술을 집도한 겁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인수 시 핵심 키워드이자 고버닝 로깃은 화이트 스페이스 그리고 프로븐 프랜차이즈 이코노믹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케스트라는 칼라일에게 본인들이 직영점으로 브랜드 가치는 다 지켜놨고 그리고 이제 막 가맹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시스템, 예를 들어 IT, 물류, 매뉴얼을 다 세팅해놨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라일이 할 일은 그냥 돈을 부어서 저 빈 공간 화이트 스페이스에 가맹 깃발만 꽂으면 앉아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칼라일 같은 글로벌 탑티어 PE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험을 싫어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건 검증된 확장성, Verified Scalability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이 모델은 작동한다는 걸 15개의 가맹점으로 증명, Proof of Concept 했고 칼라일은 그럼 이제 이걸 몇백 개로 늘리자며 지갑을 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딜의 대전제입니다. 이제부터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이 회사를 뜯어 고쳤는지, 그리고 칼라일은 이 회사를 통해 어떻게 엑시트할 계획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작은 딜의 조건 추정입니다. 일단 약 2천억 원이라는 인수 가격은 비싼 걸까요? 싼 걸까요? PE 업계에서는 절대적인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입 멀티플, 엔트리 멀티플입니다. KFC 코리아의 조정 후 에비따는 아마 200억 중반대로 보입니다. 여기서 공시 재무제표 기반 계산된 조정, 전 에비따 400억 후반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IFRS 16 리스 회계 효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KFC는 직영점이 많아서 매달 나가는 임차료가 어마어마한데 회계상으로는 이게 리스 부채 상환과 이자 비용으로 빠지면서 에비 때는 안 잡히는 착시가 생깁니다. 만약 이걸 그대로 믿고 조정 전 에비 때 멀티플을 적용하면 아마 끔찍한 오버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도자인 오케스트라도 이걸 알기 때문에 조정 후 에비따를 기준으로 거래 협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다시 계산으로 돌아와 일단 순차입금은 고려하지 않은 전제하 2천억 나누기 250억, 대략 8배 정도 나옵니다. 이 8배라는 숫자의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 맘스터치나 버거킹이 팔릴 때 시장에서 기대하는 멀티플은 보통 9배에서 10배 사이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즉 미국의 연브랜즈나 맥도날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8배는 적정하되 약간 저렴한 수준입니다. 왜 디스카운트가 들어갔을까요? 아직 완전한 가맹 본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매출의 90% 이상이 직영점에서 나옵니다. 즉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칼라일 입장에서는 이 8배에 들어와서 회사를 완전한 가맹 모델로 바꾸고 나중에 10배에서 11배에 파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멀티플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에비타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평가받는 배수 자체를 높이는 전략, 이게 바로 PE들이 돈을 버는 진짜 비결입니다. 이 딜은 전형적인 바이로우, 픽스트럭처럴, 리스크, 셀하이의 교과서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8배에 샀다는 건 그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칼라일이 이 딜을 8배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PE는 싼 물건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고쳐서 비싸질 수 있는 물건을 삽니다. 그렇다면 전 주인인 오케스트라 PE는 지난 2년간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을 한 걸까요? 첫 번째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2023년 대비 2025년 에비타 마진율이 2배 이상이 됐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이익률만 2배가 됐다면 이건 외과 수술입니다. 오케스트라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지혈이었습니다. KG그룹 시절 KFC는 매장 수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 매장도 브랜드 노출을 위해 유지했죠. 하지만 PE의 언어에 브랜드 노출을 위한 적자란 없습니다. 그들은 적자 매장을 과감하게 폐점하거나 인력을 효율화하고 키오스크 도입을 가속화해서 매장당 인건비를 줄였고 불필요한 메뉴 라인업을 정리해서 재고 관리 비용을 줄였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치킨 나이트 전략의 고도화입니다. 밤 9시 이후 1+1 행사, 소비자들은 이걸 해자 이벤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여야 합니다. 이건 재고 폐기 손실 최소화 전략입니다. 어차피 하루 지나면 버려야 할 닭입니다. 그걸 버리는 대신 원가만 건지면서 팔아치우는 겁니다. 동시에 야식 수요 트래픽을 잡아서 음료나 사이드 메뉴 같은 높은 마진 제품을 같이 태워서 파는 거죠. 이게 바로 운영의 묘,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이 기본적인 유닛 이코노믹스를 2년 만에 개선시켰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앱을 만들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이 딜에 숨겨진 핵심 자산은 매장 건물이 아니라 바로 자사 앱 데이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기치로 치킨을 시키면 점주는 수수료로 떼이는 돈이 엄청납니다. 배달비, 중개 수수료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KFC는 자사 앱 매출 비중을 높이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이게 성공했다는 것은 플랫폼 바이파스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고객과 직접 거래, 즉 D2C 함으로써 중개 수수료만큼을 고스란히 이익으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자, 더 무서운 건 브레이즈라는 솔루션의 도입입니다. KFC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섹션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을 보면 브레이즈가 언급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브레이즈는 글로벌 탑티어 CRM 고객 관계 관리 툴입니다. 이걸 쓴다는 건 고객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가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고객은 비 오는 날 징거버거를 시킨다. 이 고객은 월급날에만 패밀리팩을 시킨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쿠폰을 발송합니다. 마케팅 비용의 효율이 극대화되죠. 허공에 뿌리는 전단지가 아니라 스나이퍼가 쏘는 타겟 광고가 되는 겁니다. 칼라일이 이 회사를 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디지털로 무장된 현금 창출 기계가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F&B 비즈니스를 샀는데 열어보니 내부는 IT 회사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맹 확장성,
즉 프랜차이즈 스칼라빌리티입니다. 현재 KFC 매장은 200개 초반 정도, 경쟁사인 맘스터치는 1,400개, 롯데리아는 1,300개입니다. 단순 비교하면 KFC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맘스터치가 1,400개인데 KFC가 500개 더 못하겠어? 이게 바로 이 딜의 성장 스토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설계자의 눈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왜 지난 40년 동안 KFC는 200개 초반에 머물렀을까요? 단순히 직영이라서?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맘스터치는 15평, 2층 매장에서도 오픈할 수 있습니다. 주방 설비도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창업 비용이 쌉니다. 그래서 1,400개까지 확 늘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KFC는 다릅니다. KFC는 커널 샌더스의 조리 방식을 계승해서 기본적으로 압력 튀김기, 프레셔 프라이어를 씁니다. 장비가 무겁고 비쌉니다. 매장 면적도 더 커야 하고 인테리어 스펙도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해서 까다롭습니다. 즉, 캐펙스, 초기 투자 비용이 훨씬 높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몰박스 모델, 즉 소형화된 가맹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투자비를 낮춰줄게. 들어와라. 그리고 실제로 2024년에 가맹 1호점을 시작으로 10가해 이상을 오픈하면서 이게 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금융구조의 변화를 보십시오. 과거에는 매장 하나 낼 때마다 본사가 3에서 5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A세트 헤비 구조입니다. 이제는 가맹점주가 그 돈을 냅니다. 자, 본사는 브랜드만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에세트 라이트 구조입니다. 자, 재무제표상에서 유형자산 투자가 줄어들고 현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이것을 Capital Efficiency Arbitrage, 자본 효율성 차익 거래라고 부릅니다. 칼라일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 구조적 변화입니다. 본사의 덩치는 가볍게 유지하면서 확장의 리스크와 비용은 가맹점주들에게 분산시키는 것. 이것이 맘스터치가 성공했던 방식이고 이제 KFC가 따라가려는 길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쟁 구도를 보겠습니다. 버거킹은 이미 수년 전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인수되어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으로 갔죠. 맘스터치는 KLM 파트너스가 인수해서 압도적인 매장 수로 가성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부동산 비즈니스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KFC의 포지션은 어디인가? 애매합니다. 프리미엄도 아니고 초저가 가성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애매함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치킨이라는 본질 때문입니다. 버거킹과 맥도날드는 버거 회사입니다. 맘스터치도 버거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치킨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KFC는 유일하게 저녁에 치킨 한 통 사 갈까가 가능한 QSR 브랜드입니다. 즉 점심에는 버거로 경쟁하고 저녁에는 BBQ, 교촌과 경쟁하는 듀얼 마켓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칼라일은 이 점을 파고들 겁니다. 우리는 햄버거 가게가 아니다. 우리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치킨 가게다. 이 내러티브를 통해 기존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전략. 이것이 칼라일이 그리는 업사이드 시나리오의 핵심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즈니스의 구조, 비즈니스 메카닉스였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모든 딜에는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선수는 얼마나 벌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경우에 얼마나 잃을까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운사이드 프로텍션이라고 부릅니다. KFC 코리아 인수의 지배 논리는 아주 명확한 비대칭 리스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딜의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현금 창출이 검증된 직영점이라는 채권을 깔고 그 위에 가맹 확장이라는 대박 옵션을 얹은 하이브리드 상품. 설령 칼라일이 인수한 뒤에 가맹 사업이 대실패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00개 확장은 0, 지금 있는 10개도 폐업한다 하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칼라일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80여 개의 직영점이 매년 200억 중반 이상의 현금을 꼬박꼬박 찍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가 2천억 원, 현금 창출력 200억 중반. 단순 계산으로도 가만히 있어도 연 12.5%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 정도의 확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은 드뭅니다. 즉, 칼라일에게 이 딜은 실패해도 본전 이상은 건지는 매우 안전한 게임인 것입니다. 이 바닥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맹 확장이라는 리스크 있는 베팅을 감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방패는 없습니다. 이 튼튼해 보이는 바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원재료입니다. KFC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치킨입니다. 매출원가 구조를 뜯어보면 원재료비의 절반 이상이 개육, 즉 닭고기일 것입니다. 문제는 닭고기가 소고기나 돼지고기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소고기 패티를 쓰는 버거킹이나 맥도날드는 냉동 패티를 글로벌 소싱으로 가져옵니다. 가격 변동을 장기 계약으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C는 염지된 신선육을 씁니다.
이게 KFC 맛의 비결이자 동시에 재무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신선육은 수입산 냉동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즉 국내 수급에 목을 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한국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져서 닭 1,000만 마리를 살처분한다면 공급은 급감하고 원가는 폭등합니다. 하지만 KFC가 메뉴 가격을 하루아침에 30% 올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소비자는 민감하니까요. 결국 원가 상승분은 고스란히 KFC 본사의 마진 축소, 마진 스퀴즈로 이어집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한 방이면 마진율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머디티 센시티비티입니다. 칼라일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글로벌 PE의 힘이 나옵니다. 칼라일은 전 세계적인 식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국내 하림이나 마니커 같은 공급사들과 단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연간 단위의 고정가 계약, 픽스트 프라이스 컨트락티나 혹은 사료 가격에 연동된 슬라이딩 단가 계약을 맺어서 변동성을 해지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 실사 과정에서 이 공급망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 딜은 절대 성사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규제와 상생입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은 전 세계에서 규제가 까다로운 곳 중 하나입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필수 물품을 강매하거나 과도한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과거 사모펀드들이 인수한 프랜차이즈들이 비난받은 이유를 보면 단기간에 엑시트하려고 원가율을 후려치고 점주들에게 비싼 기름과 빵을 강매해서 본사 이익만 챙겼기 때문입니다. KFC가 가맹 사업을 확장한다는 건 이제 이 정무적 리스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KFC의 딜레마는 품질 관리 대 수익성의 충돌에서 옵니다. KFC 글로벌 본사 연브랜드의 가이드라인은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치킨은 튀긴 지 90분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라. 직영점일 때는 본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폐기하면 그만입니다. 브랜드 관리가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가맹점주는 내 돈 주고 산 닭을 왜 버려라며 몰래 재사용하거나 폐기를 거부할 유인이 생깁니다. 이걸 통제하려고 본사가 압박하면 갑질 논란이 터집니다. 반대로 통제를 느슨하게 하면 음식 맛이 변하고 식중독 사고가 터집니다. 브랜드가 한 방에 갑니다. 이것을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구축했다는 디지털 시스템, 특히 매장 관리 시스템이 과연 가맹점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도 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정교한가? 이것이 칼라일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고차 방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왜 하필 지금 2025년 말에 이 거래가 일어났을까요? 여기에는 거시경제적 맥락, 즉 시점 차익 거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2024년은 고금리의 정점이었습니다. PE들이 펀딩을 못해서 딜이 말라붙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2025년 말 금리가 안정화되고 유동성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칼라일 같은 대형 펀드는 드라이 파우더, 미소진,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확실한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테크나 바이오 같은 꿈을 먹는 기업보다는 매일매일 현금이 꽂히는 캐시카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반면 매도자인 오케스트라 P는 작습니다. 이 3년 만에 빠르게 성과를 내고 엑시트해서 트랙 레코드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펀드를 모집할 수 있으니까요. 즉 오케스트라는 빠른 엑시트가 필요했고 칼라일은 안정적인 현금처가 필요했습니다. 이 니즈의 교차점에서 2천억 원이라는 가격이 합의된 겁니다. 또한 경쟁사들의 상황도 한몫했습니다. 맘스터치는 매각이 지연되고 있고 버거킹도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KFC가 치고 나간 겁니다. 시장에 햄버거 매물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팔고 나가자. 오케스트라의 아주 영리한 선수치기, 퍼스트 무버 엑시트 전략이 통한 겁니다. 리스크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칼라일이 이 리스크들을 뚫고 어떻게 넥스트 레벨로 갈 것인지 그들의 청사진을 추정해 볼 차례입니다. 칼라일이 KFC를 단순한 치킨집이 아닌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적용할 구체적인 전략, 밸류 크리에이션 플랜을 다루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메뉴의 비밀과 부동산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 오케스트라 PE의 턴어라운드와 현재 딜 체결을 지나 미래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칼라일은 이 회사를 2천억 원에 샀습니다. PE의 목표 수익률은 통상 연 20% 이상, 5년 뒤 최소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에 팔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몸값을 2배로 튀길 것인가? 단순히 매장을 늘리는 건 하수입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칼라일이 그리는 청사진, 밸류 크리에이션 플랜의 핵심은 밀도와 믹스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클러스터 전략, 제 권역별 밀집 전략입니다. KFC와 같은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비용 중 하나는 물류비와 배달 대행료입니다. 매장이 띄엄띄엄 있으면 트럭이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지고 기름값이 많이 발생합니다. 칼라일은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쓸 겁니다.
핵심 거점에 대형 매장을 위치시키고 그 주변 2에서 3km 방향에 배달 및 픽업 전용 소형 매장을 위성처럼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류 트럭은 한 동선에서 여러 곳을 돌 수 있고 배달 라이더들도 구역 내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류 밀도를 높여 변동비를 줄이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메뉴 엔지니어링과 프리미엄화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교묘하게 진행되어 소비자들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재무제표는 반응합니다. KFC의 딜레마는 치킨이 원가율이 높다는 겁니다. 닭고기 값이 비싸니까요. 반면 감자튀김이나 콜라는 원가율이 극히 낮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진이 90%에 육박하죠. 제 칼라일의 미션은 치킨을 미끼로 던지고 고마진 사이드 메뉴를 더 많이 팔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KFC 매장에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단순히 감자튀김 드실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키오스크와 앱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징거버거를 고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치즈 프라이를 500원 할인해 드립니다. 라고 유혹할 겁니다. 이게 바로 교차 판매 알고리즘입니다. 자, 객단가를 1000원만 올려도 그 1000원은 원가가 거의 없는 순이익이 됩니다. 또한 버거 라인업의 고급화가 진행될 겁니다. 맘스터치가 싸이버거라는 가성비로 시장을 잡았다면 KFC는 프리미엄 치킨 버거로 가야 합니다. 버거킹이 와퍼의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도 쿠폰으로 방어했듯이 KFC도 고가 라인을 출시해서 브랜드의 ASP, 평균 판매 단가를 은근슬쩍 끌어올릴 겁니다. 가격 탄력성을 테스트하면서 소비자가 이탈하지 않는 한계선까지 가격을 밀어 올리는 실험이 계속될 겁니다. 세 번째는 재무적인 테크닉, 캐피털 리사이클링, 자본 재활용입니다. KFC 코리아는 직영점이 많습니다. 그 말은 건물주들에게 맡겨놓은 임차 보증금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이 돈은 장부의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는 묶여 있는 죽은 돈입니다. 칼라일은 이걸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건물주와 협상해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유동화를 일으켜서 현금을 뺍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가맹점 확장을 위한 마케팅비로 쓰거나 배당 즉 디비덴드 리캡으로 조기에 투자 원금을 회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무상태표 효율화입니다. 남의 돈, 보증금을 빼서 내 사업 확장에 쓰는 기술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그래서 5년 뒤에 그 누구한테 팔 건데 이 엑시트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투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칼라일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아마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은 기업 공개입니다. 교촌 FMB가 상장했듯이 KFC도 덩치를 키워서 코스피나 코스닥에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직상장은 매우 어렵고 맘스터치도 자진상장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가능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은 전략적 매각으로 유통 대기업에게 넘기는 시나리오입니다. 신세계, 롯데 혹은 GS 리테일 같은 곳들 그들은 오프라인 트래픽이 필요하고 F&B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KFC가 만약 가맹점 500개 플러스 자사 앱 500만 회원을 달성한다면 단순한 치킨집이 아니라 500만 명의 충성 고객 데이터를 가진 플랫폼으로서 매력이 생깁니다. 이때는 밸류에이션이 에비타 멀티플이 아니라 회원 수당 가치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3번은 다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입니다. 칼라일보다 더 큰 펀드 혹은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펀드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건 글로벌 엑스펜션 스토리입니다. KFC 코리아가 한국에서 성공시킨 K치킨 메뉴나 디지털 시스템을 가지고 아시아 다른 국가의 KFC 운영권까지 통합 관리하는 모델을 만든다면 그때는 글로벌 딜이 됩니다. 결국 칼라일의 게임은 이렇습니다. 한국 내수용 치킨집으로 남으면 엑시트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물류 효율화로 무장된 아시아 확장이 가능한 푸드테크 플랫폼으로 포장할 수 있다면 그때는 4천억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거대한 딜의 구조를 해체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 자본들의 전쟁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2천억 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만 진짜 설계자는 남의 딜을 보고 자신의 무기를 만듭니다. PE의 본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구조입니다. 칼라일과 오케스트라 PE가 보여준 이 릴레이 바이아웃 전략은 자본금 억 원짜리 소규모 비즈니스나 개인의 커리어 전략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마이크로 GP, 개인 자본 운용가 모델로 변환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창업하지 말고 인수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치킨집이나 해볼까라며 맨 땅에 헤딩합니다. 0에서 1을 만드는 창업을 하죠. 하지만 PE는 절대 창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1이 만들어진 것을 사서 10으로 키웁니다.
당신이 만약 부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고민 중이라면 바닥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미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주인이 지쳐서 관리가 안 되는 낡은 블로그, 방치된 뉴스레터, 운영이 엉망인 스마트 스토어를 찾으십시오. 오케스트라 PE가 망가진 KFC를 샀듯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산을 싼 값에 인수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2번, 단위 경제학부터 고쳐야 합니다. 인수했다면 무작정 광고부터 돌리지 마십시오. KFC가 적자 매장을 자르고 원 플러스 원 행사로 재고를 털었듯이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새는 구멍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기존 고객에게 다시 연락해서 재구매를 유도하십시오. 매출을 늘리기 전에 이익률을 먼저 증명하십시오. 그게 턴어라운드입니다. 3번, 다음 주인을 위해 설계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생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은 장인의 생각이지 설계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칼라일은 오케스트라가 가맹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 매뉴얼, 자동화, 구독 모델을 만드십시오. 그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 당신의 비즈니스는 단순한 자영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됩니다. 우리는 치킨을 튀기는 사람이 아니라 치킨을 튀기는 시스템을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이 딜을 보고 대부분은 KFC 맛있겠다 혹은 칼라일 돈 많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면에 깔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이해하면 당신은 자본 없이도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남들이 버린 자산에서 황금을 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당장 PE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릭티드, IC, 피드, 엔드